자, 색채에서 네 번째 섹션, 색채 조화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칼라, 색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이 색채 조화에서는 대비 조화, 색채 조화론, 배색 심리, 색채 조절 이런 항목들을 중심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색채 조화와 배색. 자, 얼마나 서로 조화롭게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사용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색채 조화는 두 가지 이상의 색채를 활용해서 서로 융합했을 때 미적 효과를 높이는 것, 일상생활에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조화라는 말이 어디서 들어봤냐? 우리 디자인 구성 원리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 조화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게 색채하고도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거 예전에 배웠던 것을 상기하면서 이 부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색채 조화는 배색을 기본으로 조형적이고 미적인 디자인 원리들을 활용하여 목적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색채 조화를 통해서 우리 생활의 모든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어요. 자, 유사 조화부터 볼게요. 우리 전에 디자인 원리 뭐 이런 거 배울 때 조화는 유사 조화와 대비 조화가 있었어요. 비슷할수록 비슷한 것끼리 있을 때도 잘 어울리고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 있을 때도 잘 어울린다. 우리 색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사 조화와 대비 조화가 있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우리 했던 디자인 원리 했던 거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유사 조화와 대비 조화 이렇게 구분지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색상원에서 인접한 색상들이 배색되었을 때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이다. 내가 메인으로 선택한 주조색이라고 선택한 색상이 있고 색상원에서 그 주변에 있는 색상들로 활용해서 배색을 하게 되면은 서로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자, 색상이 좋아하는 명도가 비슷한 색들을 동시에 배색하여 얻어지는 효과. 자, 여기서 명도가 비슷한 색들. 자, 이렇게 명도가 좀 비슷한 색들, 색상의 조화라고 그러고요. 단계적 조화는 명도의 조화예요. 그래서 한 개의 색상에 무채색을 혼합해서 단계를 표현하는 거. 이렇게. 이거랑 조금 다르겠네요. 우리가 보통 깔맞춤, 색깔 맞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위에도 청색 자켓에 청바지를 입고 파란색 운동화를 신고 자 이렇게 색깔 톤을 이렇게 맞춰서 입는 거. 자 이런 것들은 명도조화에 해당이죠. 그 파란색이 파란색인데 진하고 어둡고 뭐 밝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표현하는 배색입니다. 주조색의 조화. 여러 가지 색들 중 한 색이 주조색으로 보이는 효과. 한 가지 메인 우리가 보통 주조색을 메인 컬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프리머리 컬러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국말로는 주조색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같은 뜻이에요. 그 여러 가지 색 중에서 한 색 특히 메인으로 쓰는 거 우리가 보통 전체 디자인을 했을 때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주된 색상 그거를 주조색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보이게 하는 효과를 유사조화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대비조화는 어떨까요? 대비조화. 대비조화는 색상원에서 색상이 서로 반대되는 성격으로 배색하였을 때도 서로 잘 어울리더라. 그래서 색상 대비 여러분들 많이 우리 색상원 할 때 언급을 했을 거예요. 서로 색상원에서 마주보고 있는 색상으로 좋아하는 거. 자, 요거는 보색 대비라고 했죠. 보색. 대비 효과를 극으로 만드는 거예요. 색상원에서 색상의 간격을 크게 하여 얻어지는 조화. 그거를 대비 조화 중에 색상 대비의 조화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대비적 단계의 조화, 명도를 가지고 하는 조화. 같은 색상에서 명도 차이를 크게 가지고 얻어지는 조화. 그거를 명도 대비 조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색 대비의 조화. 보색 조화라고 그러죠. 색상원에서 정반대 색을 색상끼리 배색해서 얻어지는 효과. 그래서 반대색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색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색하고 이런 것도 반대색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비조화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색상 조화의 공통 원리 한번 볼까요? 프랑스의 화학자인 슈브렐 아저씨가 색채 조화 이론을 했고, 저드라는 사람이 또 색채 조화 이론에서 슈브렐의 조화와 저드의 조화, 이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두 개 이름 비교해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브렐이 뭘 했는지, 저드가 뭐라고 했는지 요거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셔야지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슈브렐의 색채 조화론을 좀 보면은 이 사람은 현대 색채 조화 이론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고요. 1839년 색채를 보는 시스템의 근본 방법과 생산되는 방법을 소개했어요. 기본 색채는 빨강, 노랑, 파랑. 자, 빨강, 노랑, 파랑. 우리가 보통 삼원색이라 부르는 거. 자, 기본 색채 요 세 가지 색으로 방구체와 원형으로 색채의 형태를 나타냈고요. 직물의 생산에 색채의 조직화를 꾀하고 우리 병치호나 했을 때 그 내용하고 좀 비슷하죠.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에 영향을 주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점묘화, 얘는 병치호나. 그래서 이 후기 인상파가 뭐 했어요? 점묘화를 했다. 자, 이 슈브렐이 여러 가지 조화 이론들을 얘기했는데, 대비조화, 보색 대비조화, 도미넌트 컬러, 세퍼레이트 컬러, 주조색, 인접색, 반대색, 근접보색, 등간격, 삼색 조화 이렇게 있는데, 우리 요즘에 많이 쓰는 조화 방법, 그 이론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특히 뭐 컬러리스트나 이런 쪽으로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높은 자격증을 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조화와 배색 방법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내가 따겠다. 컬러리스트 뭐 산업기사도 있고요. 기사도 있는데 거기서 자기의 컬러 배색 방법을 서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험 문제 중에 요번에는 세퍼레이트 컬러를 기준으로 해서 배색하시오 이런 말이 나온다든지, 도미넌트 컬러를 기준으로 해서 색채 배색을 하시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도미넌트 컬러가 뭐지? 를 알아야지 색상 배색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보색 대비를 하시오 이런 거는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조금 우리가 좀 많이 듣지 못한 배색 이름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비조화는 대립되는 두 쌍에 의해서 대비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보색 대비의 조화가 되겠죠. 색료의 삼원색 중에서 두 색의 대비가 더 조화를 잘 일으킨다. 도미넌트 컬러, 자, 이런 것들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은 단어들. 자, 도미넌트 컬러는 전체 색 중에 영향력이 강한 하나의 톤으로 배색이 더 조화롭게 된다. 하나의 톤으로. 우리가 톤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어떤 색깔 위주로 쭉 풀어나가는 형식. 보통 그럴 때 우리가 톤이란 얘기. 회색조가 들어간 색깔 배색으로 뭔가 만드는 거. 도미넌트 컬러라고 부르고요. 세퍼레이트 컬러는 분리배색, 세퍼레이트, 나눈다는 거예요. 나눈다. 두 색 이상의 부조화일 때 색의 경계를 검정이나 흰색 등의 무채색으로 구분해서 얻는 거.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 떠올리면 되게 쉬울 거예요. 스테인드 글라스 보면 꽃무늬가 이렇게, 우리 장미창이라는 스테인드 글라스 보면 꽃 색깔, 요거 색깔, 요 색깔 다 다르게 뭐 하고선 검정색 테두리 같은 걸 이렇게 둘러서,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색유리를 넣어가지고 만들죠. 자, 그 방식. 색과 색이 겹치는 부분, 우리 이 연변 대비 효과 같은 게 나타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 있다 그랬잖아. 이 세퍼레이트, 그것도 배색 방법 중에 이 세퍼레이트 배색을 쓰면은 그런 효과도 막을 수 있고, 색과 색 사이에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를 좀 방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퍼레이트 배색을 한다. 그러니까 뭔가 끊어주면서 배색이 놓이는 거. 주조색의 조화는 색, 형태, 질감 등을 통일감을 이렇게 주는 걸 얘기하고요. 인접색의 조화는 색상원에서 인접 색채끼리
줘서 안정감을 주는 거. 반대색의 조화는 반대색의 조화, 강도를 높여주고 쾌적함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명하게 색상 대비가 일어나는 거죠. 근접 보색의 조화, 보색에 근접한 색상의 보색 조화는 격조 있는 효과를 얻는다. 완벽한 보색 대비, 반대색 대비 뭐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쨍하고 쾌적하고 뭔가 더 강한 느낌이 든다면 근접 보색,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지 않고 그거에서 살짝 비슷한 애. 자, 그런 걸 쓰면은 좀 더 격조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등간격 삼색 조화. 자, 등간격 삼색 조화는 삼각형 구조로 만든 정삼각형 구조로 해서 놓이는 색상들을 배색하는 방법이 등간격 삼색 조화입니다. 그래서 삼색 배열을 배합하는 것.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자, 유사 색상의 조화, 요 색상과 근접한 거. 만약에 청록을 선택했다 그러면 요 주변 색상이 우리 유사 색상이 되는 거겠죠. 자, 인접 보색의 조화는 완전히 반대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살짝 옆으로 보색에 인접한 색상들과 조화를 일으키는 것. 반대 색상은 마주보고 있는 보색. 등간격은 정삼각형 구도로 해서 색상을 골랐을 때 조화롭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슈비렐 아저씨가 요런 조화 방법을 썼다는 거. 슈비렐이 무슨 조화 이렇게 색상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볼 수 있고요. 저드라는 분은 어떤 색채 조화를 썼는지 살펴보면은 1935년 통일된 색도 스케일을 만들어 맥스웰 삼각형을 제시했는데 기존의 조화들을 보편성 있게 정리를 하고 색채 조화의 원리를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쓰는지를 원리를 얘기한 게 저드예요. 이거는 색상화해서 이 색 쓰면 좋아요 라고 얘기했다면 저드는 이런 걸 왜 하는지 이런 원리에 대한 설명이 더 붙었는데 그 설명을 보면 질서의 원리, 친근성의 원리, 유사성의 원리, 명료성의 원리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질서의 원리를 보면 규칙적으로 선택된 색들끼리가 잘 조화된다. 뭔가 규칙이 있는 거. 아까 유사색이나 인접보색 이런 애들도 보면 어때요? 어떤 규칙들이 있죠. 정해져 있죠. 그런 규칙들을 잘 사용하면 조화롭게 보인다. 친근성의 원리. 사람들이 친근감 있는 배색일 때 조화를 준다. 어떤 친근감이 있을까요? 유사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친근감 있는 배색일 거예요. 자, 그건 원리를 또 얘기하고 유사성의 원리. 유사한 색끼리의 배색, 삼속성의 차이가 적은 배색. 삼속성의 차이가 적은 배색이다. 그러면 우리 명도를 따지자면 똑같은 빨강이어도 빨강의 명도 2, 빨강의 명도 3, 빨강의 명도 4 이렇게 놓으면은 어때요? 색상에서 차이가 좀 적게 명도, 속성 중에 명도가 적게 면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 꼭 그라디언트, 점유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니면 색상이 이렇게 변화가 좀 적게 나타나는 거. 유사색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채도 같은 경우도 우리 점점 회색으로 갈수록 채도가 낮다 그러는데 그 중간중간 단계를 가지고서 쓰면 그것도 유사성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명료성의 원리는 비모호성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색상, 명도, 채도 차가 큰 배색은 색채 조화를 또 잘 이룬다. 아까처럼 그라디언트, 점층적으로 보여질 때도 유사해서 우리 눈에 편안한 배색을 만들지만 이 단계를 뽕 차이를 많이 둬도 되게 조화롭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비의 조화고 이건 유사의 조화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근데 이 저드 아저씨가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조화가 있는데 그걸 분류해봤더니 이렇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좀 외워두셔야 돼. 질서의 원리, 친근성의 원리, 유사성의 원리, 명료성의 원리. 자, 외워두셔야 돼요. 자, 3번째 색채 조화론으로 넘어갈게요. 색채 조화는 르네상스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되어 온 분야고요. 색채 조화론은 색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르네상스,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있을 수 있죠.
우리 모나리자,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나리자를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저씨가 뭘 했냐면, 이 아저씨 천재잖아요, 천재. 단순히 그림만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발명가이기도 하고, 의학적으로 사람의 인체 내부의 그림 드로잉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 우리 도심의 수로 물이 어떻게 흘러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이 아래로까지 원활하게 흐를 수 있을까, 그런 도시 설계 같은 부분까지도 다 접근했던 사람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로서 색채 조화 이론을 시작한 거의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흰색, 노랑, 녹색, 파랑, 빨강, 검정, 이거를 기본 육색으로 썼어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색채에 대한 것도 했지만, 우리 전에 우리 디자인 구성 요소에서 개념 요소 중에 점, 선, 면 배웠죠. 자, 이런 개념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저씨가 르네상스 때 벌써 이론적으로 구축을 해놨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흰색, 노랑, 녹색, 파랑, 빨강, 검정, 요 6가지 색상을 기본으로 하고 그거의 반대색의 조화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와, 그 당시에는 색상환이나 우리가 무슨 컬러를 분석할 수 있는 기계나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그 당시에 벌써 이 색상에 대한 반대색도 만들고 반대색에 대한 조화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반대색의 조화는 보색 대비의 조화로 녹색과 빨강을 대비시키고 노랑과 파랑을 대비시키면 더욱 돋보인다. 이거를 르네상스 때 벌써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분도 계셨겠지요. 이렇게 1400년대 이때부터도 보색 대비를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저씨가 또 뭐 했냐면 스푸마토라는 기법으로 명암 대비법을 발표하여 색을 연속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농담, 명암을 순차적인 분해를 표현했는데, 이 스푸마토 기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보면 모나리자 아줌마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슝 이렇게 하고선 모으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어떻게 됐지? 긴 머리 이렇게 늘리고 있는데, 자, 이 아줌마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때 보면 이 머리 부분의 이 경계 부분이나 눈, 코, 입의 경계 부분이 모호하게 뭉게 꼭 우리 블러 필터 같은 거 준 것처럼 뿌샤시시시시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스푸마토 기법이에요. 이거를 색채 조화론에서 명암 대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회화에서는 명암 대비법이라고 그러지 않고 경계의 모호한 현상을 표현한 거,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다른 작가들한테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에서도 이 기법이 전반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기법을 만들고 이 사람만의 하나의 특징,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튼 아저씨. 뉴튼도 많이 들어봤죠. 과학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래도 우리 미술 시간에 많이 접했는데, 뉴튼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아저씨가 디자인 교과서에 등장을 합니다. 자, 뉴턴은 뭐 했냐? 1666년 프리즘을 통해서 분광 실험을 했다. 어때요? 프리즘을 통해서 짠!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라는 분광 실험을 했다. 그래서 가시광선이라는 거를 알려주고 그 안에 7가지 색이 있다. 빨주노초 파남보 색을 분류한 사람이 바로 뉴턴이에요. 색채를 수학적인 비례와 기하학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세계에도 음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악으로 되어 있는 그림, 음악을 나타내는 그림, 이런 것도. 그래서 음악한 사람들이 미술도 되게 잘해요. 제 주변에서 보면 미술하던 친구들이 음악하는 경우도 많고, 음악하던 애들이 미술을 하는 애들도 많고, 여러분들 보면 가수들 보면 아이돌인데 그림 잘 그리는 아이돌 되게 많죠. 또는 그림 전공을 했다가 가수로 데뷔한 사람도 많고, 되게 비슷한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괴테 아저씨 글만 썼을까?
이 사람도 색채 현상을 물리적, 심리적, 화학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색상원과 색삼각형을 만들어서 색채 조화의 기본적인 연구, 색채 강론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괴테가 색채 강론이라는 것을 발표한다. 이때 이제 색상원, 색채 조화 이런 말이 등장하죠. 자, 그 다음에 베졸드 브리케의 색채 조화론. 베졸드와 브리케는 또 어떻게 얘기했을까? 우리 슈브렐의 색채 조화론, 요 유사, 인접, 반대, 등간격 했던 슈브렐의 색채 조화론에 영향을 받아서 유사 색상의 조화에 있어서 색상차가 커지면 조화가 깨지지만 색상차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보색 조화로서 또 다른 좋은 배색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베졸드 브리케 색채 조화론입니다.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 스펜서의 색채 조화론 볼게요. 자, 문 스펜서는 또 어떤 색채 조화론을 발표를 했을까? 기존의 경험, 주관적인 색채를 먼셀 시스템을 기초로 해서 정량적 색채차표에 수학적 공식을 구해서 표현한 게 바로 문 스펜서의 색채 조화론입니다. 경험, 주관적인 것들을 먼셀 시스템을 맞춰서 쓴 거다. 조화 이론을 질량적으로 다룸으로 색채에 대한 연상, 기호 및 색의 적합성 등은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고, 조화를 크게 쾌감, 불쾌감, 기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자, 그걸로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부조화의 영역을 서로 판단하기 어려운 배색을 제1부 불명료, 유사조화, 불명료와 유사조화, 대비조화의 사이에서 있는 것은 제2의 불명료. 뭔가 불쾌감, 명료하냐, 불명료하냐, 뭐 이렇게 좀 이분법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룬 게 문 스펜서. 색채 조화의 기하학적 표현과 면적에 따른 색채 조화론을 주장을 했고요. 지각적으로 고른 감도의 오메가 공간, 색 공간을 통해서 색채 조화론을 주장한 게 문 스펜서입니다. 그러니까 문 스펜서의 약간 좀 특징이 있죠. 이 사람들이 외치는 특징들 잘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6번 비렌의 색채 조화론. 비렌은 또 뭐라고 그러니까? 자, 문 스펜서는 먼세리움, 미음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비렌은 오스트발드, 비렌은 오스트발드 조화론. 자, 우리 두 상대적인 먼셀과 오스트발드가 있었는데 문 스펜서는 먼셀, 비렌은 오스트발드.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렌은 오스트발드 조화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시각적, 심리적, 정신적인 부분을 연구를 했습니다. 비렌의 색채 조화론의 근간이 되는 색은 흰색, 검정, 순색. 자,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해요. 순색이라고 하는 게 노랑, 빨강, 초록, 파랑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비슷하다 볼 수 있죠. 흰색, 검정 들어가고 거기에 색상들. 자, 비렌의 삼각형을 제시했다. 붉은 색채의 실내에서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 색의 속도감을 강조하였다. 거 볼 수 있습니다. 색채의 지각은 단순 반응이 아니라 정신적인 반응에 지배된다는 색채 조화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흰색, 회색, 검정, 순색에 상관없이 무채색, 조화로운 조화를 만들고 순색, 명색조, 순색, 암색조. 암색조는 어두운 거죠. 그래서 검정, 명색조는 밝으니까 흰색. 이랬을 때도 조화롭고, 이랬을 때도 조화롭고, 명색조와 톤을 주거나 암색조로 만들었을 때 그때도 좋은 배색이 만들어진다. 자, 비렌의 색조군 한번 볼까요? 자, 비렌의 색조군 이거는 그렇게 시험에는 자주 안 나오지만 조금 더 우리가 레벨을 높여서 상위의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렌 같은 거는 화이트, 블랙, 거기다가 순색이잖아요. 그래서 삼각형 구조로 만드는데 항상 삼각형 구조로 만든다. 그랬을 때 회색 조화, 흰색과 회색과 블랙의 조화 아주 좋다. 좋아요. 그 다음에 중간색 회색으로 만들었을 때도 오케이. 또
어두운 색으로 가는 거, 밝은 색으로 가는 거 다 조화로운 배색이 된다. 자, 이게 나중에 톤온톤, 토니톤하고도 연결이 많이 됩니다. 자, 2번 색채 배색에 관한 일반 지식 해서, 자, 배색에 관련된 거 우리는 나중에 디자인하다 보면 한 가지 컬러로만 디자인하는 경우는 되게 어려워요. 우리 지금 요 책만 보더라도 거의 블랙, 배경은 화이트, 옆에 사이드는 그레이, 회색. 거기다 포인트 컬러 뭐 있어요? 파란색. 자, 이 파란색이 이렇게 우리의 포인트 컬러처럼 쓰이는데, 거기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주조색이라 해야 되나? 메인 컬러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다 무채색이니까 거기에 조금 포인트 되는 거는 노란색. 이건 더 극소수로 이렇게 쓰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색상 배색 한 가지 컬러가 아니라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컬러를 쓰게 될 거예요. 특히 배경 위에 오브젝트가 붙을 경우가 있어도 분명히 색상은 2가지 이상의 색상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색이 어울리는지 지금 계속 배색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배색의 조건 한번 볼까요? 자, 배색의 조건, 사용 목적과 기능이 맞아야 되고 심리적인 작용을 고려해야 되고, 우리 색에 느끼는 연상 이런 거 했었잖아요. 각각 색상이 갖고 있는 느낌,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배색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병원에 우리가 색채 계획을 세우겠다 그러면 병원이 갖고 있어야 하는 느낌들, 뭐 맹렬함, 막 질투 이런 거보다는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뭐 약간 그런 정도의 색상 배색을 해줘야 될 것이고, 어린이들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색깔 배색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어때요? 뭐 상큼하고 뭐 신선하고 이런 느낌, 우리 뭔가 명쾌, 활달 뭐 이런 느낌으로 색상 배색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까지 감안해서 감성적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색채 배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유행성도 고려해야 돼요. 그 시대적 문화적으로 색상도 다 달라지게 돼요. 어떨 때는 블랙이 유행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맑고 깨끗한 채도나 명도가 높은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톤 다운된 약간 카키색 같은 톤이 약간 내려간, 우리가 보통 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톤이 좀 내려간 듯한 느낌의 색상들이 유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색상 배색을 해줘야겠죠. 또 실생활에 맞게 사용해야 되고, 미적 안정감을 주어야 되고, 우리가 조화롭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 바탕이 돼줘야 돼요. 주관적 배색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띄어야 된다.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성을 띄어야 되고요. 재료의 질감과 형태를 고려해야 되고, 재료에 따라서 느낌도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광원에 어울리게 해야 된다. 이 광원도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LG가 이렇게 생겼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LG인가? LG가 이렇게 생겼지. LG 로고를, 원래는 LG 로고가 럭키 금성 해가지고 L과 G가 막 이렇게 꾸불꾸불, 조금 요즘에 LS, 뭐 요즘에 막 LX 막 이렇게 분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럭키와 금성이 합쳐져서 LG가 됐는데, 그래서 보니까 회사가 합병을 통해서 로고를 새롭게 디자인했어요. 자, 이 색을 처음에 자주색 같은 색상으로 썼거든요. 근데 이걸 간판을 달았어. 우리 간판에는, 여러분들 간판 만드는 집 자세히 가면 요즘에는 뭐 LED도 많지만 전통적인 간판은 그 안에 얇은 형광등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져 있어요. 우리 형광등을 밑에다 깔고 그 위에 필름지를 덮어서 간판을 만드는데, 이 형광 물질은 어때요? 푸른색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주색이 낮에는 상관없는데 밤에 형광등이랑 부딪히면서 색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전에 광원에 의해서 색상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문제가 있는 거야. 분명히 자주색인데 밤에 보면은 주황색처럼 보여. 자,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자주색을 포기하고 약간 주황색 계통, 좀 붉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붉은색 계통의 색상으로 약간 색상 변화는 2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광원도 선택을 해야 돼. 광원에 잘 어울리게끔 어느 광원에 쓰일 것인지 보셔야 됩니다. 면적 효과를 고려하여 배색해야 된다. 우리 주조색이라는 게 있고 보조색 개념이 있고 포인트 컬러, 액센트 컬러라는 게 있는데 강조색이라고 부르죠. 면적이 주조색 70% 이상, 보조색 한 20%, 25%, 액센트는 5%에서 10% 정도를 쓰는데 그 면적에 따라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것도 고려해서 배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복잡하니까 좀 지울게요. 자, 우리 배색에서 우아한 배색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자, 우아한 배색은 어떤 느낌일까? 장중하고 고귀하고 온화하고 특히 보라색 계통, 우아함을 표현할 때 보통 보라색 계열의 색상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품 광고 같은 거 보시면 약간 40대 이상의 화장품, 우아함을 표현하는 여성 그런 느낌일 때는요, 화장품 패키지도 그렇고 광고에서 보랏빛이 은근히 막 깔려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주조색으로 쓰이는 경우, 우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개성적인 배색, 대조적인 느낌의 배색을 사용하는 것. 지성적인 느낌, 똑똑한 지성적인 느낌이 나는 배색은 어떨까? 깊은 애정이 깃들여 있으며 비교적 흡수하는 힘과 엄숙한 맛을 지닌 검정이나 이것을 보조하는 회색 계통이 들어가면은 좀 더 지성적으로 보인다.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을 같이 함께 배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그레이톤이 조금 지성적인 느낌 낼 때 많이 쓰죠. 도심의 지성인 뭐 이런 거 줄 때 회색 느낌 많이 줍니다. 정열적인 배색, 정열, 에너지 팡팡. 빨강과 주황, 빨강의 무채색이나 반대색을 사용하면 더욱 강렬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예전에 나이키 보면은 까만색에 빨간색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이게 나중에 무슨 색을 바꿨어요? 주황색으로 바꿨죠. 지금 요즘에 나이키 로고 보면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원래는 빨간색이었어요. 저 어릴 때는 빨간색 나이키 마크였는데 요즘엔 주황색 마크 바뀌었죠. 워낙 빨강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아이덴티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얘만의 고유한 이미지. 그래서 회사의 로고나 이런 것들이 남들이 다 쓰는 색상, 기본적인 순색을 그대로 쓴다기보다는 2차원 색들, 3차원 색들을 가지고서 회사 로고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온화한 느낌은 또 어떻게 만들 것이냐? 따뜻한 색 계통, 주황색, 녹색 또는 보라색 계통 색상들, 중성색이 특히 온화한 느낌을 많이 만든다. 명쾌한 느낌은 어떻게 만들까? 고명도끼리의 배색 또는 포인트를 주기 위해 중명도의 어두운 색을 넣어서 배색하면 명쾌한 느낌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명도에다가 포인트, 다른 좀 쨍한 색상을 탁 넣어주면 명쾌한 배색이 만들어진다. 자, 배색 심리도 볼까요? 동일 색상의 배색을 쓰면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고 정적이고 간결해 보이는 느낌을 만들어요. 유사 색상으로 배색을 하면, 자, 동일 색상과 유사 색상이 뭐가 다르냐면요. 빨간색에 흰색이나 회색이나 검정을 이렇게 섞어서 쓰는 거는 동일 색상 배색이고요. 빨간색과 우리 색상은 옆에 있는 주황색, 노란색, 자주색 이런 거 쓰는 거는 유사 색상이에요. 좀 다르죠? 동일 색상 배색과 유사 색상 배색이 좀 달라요. 유사 색상 배색을 할 때는 친근감을 좀 느끼고 평온감, 온화함, 안정감, 건전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반대 색상으로 배색을 하면 똑똑함, 생생함, 화려함, 강함, 동적인 느낌 이런 걸 만들어내고, 난색계의 배색, 우리 색상원에서 붉은색 기준으로 해서 노란색 이런 색들을 난색계라고 부르죠. 자, 난색계의 배색은 명도의 변화를 주면서 배색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동적이고 정열적이고 따뜻함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한색계의 배색은
정적이고 차분하고 시원하고 이성적인 느낌. 그래서 관공서의 로고들을 보면 대부분 한색 계의 배색을 많이 써요. 왜? 이성적이고 정적이고 차분해야 되거든. 그래서 한색 계를 많이 씁니다. 근데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어때요? 동적이고 따뜻하고 막 이런 느낌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난색 계의 배색을 많이 쓰죠. 중성색 계의 배색은 평화롭고 조용하고, 보라색은 부드럽고,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뭔가 표현, 뭐 고즈넉하고 조용한 느낌을 주는 표현, 그럴 때는 녹색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해서 쓰고 있어요. 색채 조화와 배색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되도록 적게 사용하고 명료성을 주어 산만함과 부조화를 없앤다. 자, 내가 이 색 좋다고 해서 빨주노초 하나 뭐 디자인에다 다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당집 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산만하기만 하고. 근데 이거를 요즘에 쓸 때도 있어요. 어떨 때면 요즘에 오히려 레트로 느낌, 옛날 막 복고풍 느낌을 준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키치 디자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약간 일부러 촌스러운 디자인을 만드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색적인 컬러들을 뻑뻑뻑뻑 막 써요. 막 명분화를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획이 없이 쓰면 이런 거는 산만해 보이거나 부조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색상은 너무 다양하게 쓰는 것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이렇게 개념으로 나눠서 한 3, 4가지 색상으로 바리에이션 시켜서 배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통일성을 주기 위하여 비슷한 색상이나 주변색, 난색, 한색 등으로 그룹화시켜서 사용하는 게 좋고, 배경색과 주제가 되는 색의 배색을 고려해서 써야 되고, 명시성과 주목성을 주기 위한 색의 삼속성의 차이를 크게 해주는 게 좋다는 거.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 강조와 주목성을 주기 위해 면적 효과를 고려해야 되고, 무채색을 공동 요소로 사용하면 통일감을 줄 수 있고, 색을 배색하는 거 잘 모르겠다 싶으면 어떤 색상에 무채색을 넣으시는 거, 그게 그냥 무난한 배색 효과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초보자용인 거예요. 색의 반발을 막기 위해 고채도끼리의 배색에 중성색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배색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명시성과 주목성을 높일 수 있어요. 4번 색채 조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색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 것인가? 색채가 인간의 심리나 생리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주위의 색채를 조절하는 일을 색채 조절이라고 부르고요. 주로 피로 방지, 작업 능률 향상, 재해 방지, 되게 중요한 요소죠. 우리가 그냥 디자인하고 끝나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좋고 나쁘고만 끝이 아니라 일의 능률이라든지 안전하고도 되게 연결이 많이 돼요. 그래서 건물이나 설비, 적합한 색채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색채 조절의 효과. 자연환경 색채를 사용하면 맑고 밝고 뭐 이런 자연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자연환경 색채. 우리 도시 계획 같은 거 할 때도 이 도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색상들을 뽑아서 그거를 색채 개발에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의 기본 색상, 그러면은 단청색, 한강에 무슨 색, 뭐 한강 뭐 어디에 있는 무슨 색, 뭐 경복궁에 있는 무슨 색,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자연환경에서 느껴지는 색상들을 가지고서 주조색을 만들어서 쓰죠. 그러면 자연스럽고 뭔가 편안한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어요. 신체의 피로와 눈의 피로를 줄여줄 수 있고요. 색채 조절을 통해서 산만해지지 않고 일에 대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안전색채를 사용하면 사고가 줄어든다. 안전색채 중요하죠. 안전색채를 사용하면 사고가 줄어든다. 안전색채를 만들 때 우리 전에 명시도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 눈에 잘 띄어야 되고 멀리서도 잘 보여야 되고 시인성 이런 거 얘기했죠. 그런 것들이 제일 눈에 잘 띄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안전색채를 만들죠.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뭐 이런 참고서를 만든다. 그랬을 때 눈에 띄어야 된다. 그래서 막 글자를 막 빨간색, 막 파란색, 노란색 막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해서 막 뻑뻑뻑 쓰면 어떻게 해서 이 책 보는 것 자체가 눈에 피로도를 주고 내가 조금밖에 공부 안 했는데 꼭 많이 공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빨리 공부를 포기하게 되고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일의 능률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서 색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2번
심리 효과를 이용한 색채 조절, 대소의 감각, 한난색, 경중색, 의료 효과, 환경색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공간을 넓게 보이도록 진출색, 후터색 이런 것들로 색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노랑, 흰색, 빨강, 녹색, 파랑 순으로 진출되어 보인다. 난색이 진출되어 보이고 한색은 후퇴되어 보인다. 이거는 한번 머리에 딱 넣어주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한난색, 난색 우리가 빨강, 노랑 따뜻함을 주고 한색, 파랑, 남색은 시원함을 준다. 이것도 우리 색상환이나 뭐 색상에 대한 느낌 표현할 때 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작업장에서는 한색 계통의 색을 배색으로 하는 게 좋고 추운 작업장에서는 난색 계통의 배색을 쓰는 게 온도감을 심리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다. 막 찜질방이다 막 그랬을 때 그 찜질방의 색 벽을 막 빨간색으로 했다 그러면 막 더 불타는 듯한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색을 해서 좀 중화시키는 그런 색채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3번 경중색. 색에 있어서 가볍고 무거운 성질로 색을 팽창 수축하는 것과 연결이 많이 됩니다. 작업장에서 이동이 많은 무거운 물건은 좀 밝은 색으로 해서 왠지 심리적으로 가볍게 느껴지게 해주는 거, 무게감을 줄여주는 거죠. 실내 공간에서는 천장을 좀 밝게 하고 바닥을 어둡게 하는 거. 그래서 가정의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도 우리가 인테리어 디자인 할 때도 이 바닥면은 조금 어둡게 벽이나 이런 천정은 좀 밝게 하면 이 공간에 대한 안정감도 생기고 전체적으로 진출되는 느낌들도 주고 팽창의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식의 구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인테리어 잘하는 데 가보시거나 그러면 뭐 화장실이나 이런 작은 공간도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그래서 화장실 바닥면과 화장실의 천정의 색상이 어떻게 다르게 쓰였는지 뭐 이렇게 완전히 똑같이 쓰였을 때와 이렇게 밝고 어둡게 썼을 때 심리적으로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면 아 경중색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네 번째 의료 효과. 난색 계열은 활동력을 높일 수 있으며 청색은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신경이나 정신과에 이런 청색이 적합하게 쓰입니다. 녹색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어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혈압이 너무 높다 그러면 녹색을 자주 보시면 혈압이 낮아진다. 자, 환경색. 물건의 색상과 반사에 의해 생기는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항상 보는 물건은 중성 색상이나 채도가 낮은 색상을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칠판 보면 칠판 약간 진한 청색, 녹색 이런 걸로 돼 있죠. 자주 보는 물건, 오랫동안 봐야 되는 물건을 얘를 만약에 화이트보드로 썼을 수도 있는데 화이트보드보다는 이렇게 어두운 칠판이 오랜 시간 지각적으로 봤을 때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교육방송 이런 거 봐도 아직까지 화이트보드를 쓴다기보다는 대부분 진한 청록색, 초록색 이런 걸로 칠판을 쓰고 있죠. 왜? 편안해 보이니까. 오래 써도 피로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5번 안전색채. 아까 안전색채 여기 중요하다. 색채 조절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로 쓰이죠. 국내에서는 한국산업규격 KS에서 이런 안전색채를 지정을 해놨어요. 내 맘대로 막 색깔 쓰시는 게 아니라 지정되어 있는 것들을 기본에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빨간색은 방화, 금지, 정지, 고도 위험물, 화학, 폭발물 이럴 때에 빨간색. 우리 그래서 소화기 같은 거 방화 뭐 빨간색을 쓰죠. 화학물질이나 폭발물을 이동할 때 그 트럭에는 꼭 빨간색 표시로 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주황색은 위험, 항해, 항공에 대한 보안 시설, 구명보트. 그래서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면 구명보트나 안전 그런 세이프티 바 같은 거 막 있잖아요. 보면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은 주의하세요 이런 거 표현할 때 길 가다가 위험합니다 주의하세요. 여기부터 뭔가 길거리에 위험한 물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이 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 줄 때 주의의 뭔가 경고문을 줄 때 노랑. 녹색은 안전, 피난, 위생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녹색. 파랑은
의무적으로 행동, 지시, 어떤 걸 하시오, 보호안경을 착용하시오, 여기서 운전은 여기서 하고 수리는 여기서 하고 이 측정은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 파랑, 보라는 방사능. 요게 조금 문제가 조금 많이, 다른 것들은 사람들이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빨강과 보라, 뭐 주황, 뭐 이런 것들 좀, 파랑도 아유 다 외우세요. 그냥 다 외우시는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모르는 내용도 있을 거고, 특히 보라가 방사능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요거 시험에 나오면 틀릴 수 있으니까 안전색채 중에 보라는 방사능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같이 볼까요? 기출문제.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5번 문제, 9번 문제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비렐이 등장했어요. 슈비렐. 슈비렐 색채 조화론 말했던 슈비렐이 되게 많은 색채 조화의 이론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색채 조화에서 12색상 중에 다음과 같이 예시된 조건의 색 조화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 빨강, 파랑, 노랑, 그 다음에 주황, 녹색, 보라. 이렇게 끊었어요. 이렇게. 자, 뭘까? 빨강, 파랑, 노랑, 주황, 녹색, 보라를 우리 색상원에다 놓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강, 파랑, 노랑, 주황, 녹색, 보라. 자, 뭘까요? 뭘까요? 자, 떠오르는 게 있죠. 떠오르는 거. 정삼각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잖아. 등간격 삼색 조화. 등간격. 정확하게 3등분 내려서 만든 3색의 조화다.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나왔는데 그러면 3색의 조화인데 색상원에다 놓으세요. 그럼 반대색인지 근접색인지 이렇게 구분이 딱 이루어질 거예요. 자, 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에 가장 부드럽고 통일된 느낌을 주는 배색은 부드러우면서 통일돼 보인대요. 부드러우면서 통일돼 보인다. 자, 보면은 색상차가 크면 어때요? 색상차가 크다. 마주보고 있어요. 색상차 크면 부드러워 보여요? 땡! 높은 채도끼리의 배색을 한다. 높은 채도, 원색들끼리 배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부드러울 거야? 서로 막 잘났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땡! 채도차가 큰 배색. 어떤 거는 원색이고 어떤 거는 회색이고. 그러면 부드러워 보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비슷한 색상끼리의 배색, 유사한 배색, 이런 것들이 부드러워 보이면서 통일된 느낌, 같은 깔맞춤 색상들끼리 있을 때 통일된 느낌의 색상 배색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붉은 색채의 실내에서 시간이 길게 느껴져. 시간에 대한 얘기가 있어. 시간. 자, 속도감을 강조한 사람 누굴까요? 속도감을 강조한 사람. 비렌 아저씨가 비렌 아저씨가 시간을 길게 들리고 속도감을 빠르게, 빨간색 자동차를 타면 빨리 달린다, 뭐 이렇게 느끼게 했던 사람이 비렌이었어요. 그래서 각각 특징들 좀 외워두셔야 돼요. 비렌이 뭐라고 했는지, 문 스펜서, 먼셀, 저드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자, 각각 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별로 구분해서 뭐 했는지 한번 쭉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것도 되게 좋아요. 이런 거 항상 문제 꼭 등장하니까. 이거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로 꼭 등장합니다. 난이도 있는 문제로. 자, 9번. 색의 삼속성 개념을 도입한 색상원에 의해서 색의 조화를 유사 조화와 대비 조화로 나누고 정량적 색채 조화론을 제시한 사람은 유사 조화와 대비 조화, 색의 삼속성을 개념으로 한 색상환이 등장했습니다. 색상환. 자, 누구일까요? 9번. 자, 아까 우리 했던 요 슈브렐 아저씨가 요 색상환하고 해가지고 유사 조화, 대비 조화 막 이런 거 막 계속 했잖아요. 근접 조화. 누구? 슈비렐 아저씨가 색상환으로
이래 해서 어떻게 배치하면은 색상이 조화롭다라고 얘기한 거 슈비렐 아저씨가 했습니다. 요거 문제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중에 별로 여러분들 안 썼으면 좋겠는데, 다음 중에 식욕을 촉진하는 응시점 색채 계획을 한다는데, 보통 식욕을 촉진하는 색상은 뭐였어요? 주황색이에요. 근데 주황색이 없어요, 여기에. 다 없어요. 자, 그러면 주황색과 제일 근접한 걸 찍어야죠. 만약에 대부분 식욕 촉진한다 해서 초록색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는데요. 정답은 핑크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굳이 뭐 핑크색 아이스크림 가게가 아닌 이상 굳이 식욕을 촉진한가 싶긴 하지만, 주황색과 좀 근접한, 요즘에는 기본 10색상 환에다가 핑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핑크 색상이 이렇게 또 새롭게 추가됐다고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 이런 거 기본은 주황이다. 그래서 그거랑 근접한 색상, 뭐 빨간색 있으면 빨간색을 선택하시고, 없다면은 그래도 가장 근접한 핑크색으로 골라주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